FM 마이크 될 때까지 그냥 큰 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튜브 허세미술관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관 및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또 왜 오늘 안 도와지네요? 여러분 다 되죠? 괜찮죠? 책을 냈습니다. 2년 전에. 좀 보셔도 좋습니다. 곰브리치가 어렵거나 지루할 때 냄비 받침으로 쓰신 분들 이거 읽으면 좀 쉽습니다. 유튜버 이제 5만 다 돼갑니다. 미술 유튜버로는 드물게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강의 섭외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도 지금 촬영해서 그 클래스 101이라고 3월에 런칭했으니까 돈 내고 보지 마세요. 학생들 아껴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스페인 나름 유학을 다녀왔어요. 학사로는 제가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홍대에서. 좀 나름 재밌게 활동했는데 석사까지 굳이 디자인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배낭여행 갔다 왔을 때 스페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공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스페인이란 나라. 그 나라 먼저 선별하고 그 다음에 미술이긴 한데 약간 어중간한 학문이 뭐가 없을까? 근데 그때 예술경영이라는 이상한 학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근데 그때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전통으로 관광으로 잘 상품화해서 관광대국이 어디냐를 봤을 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스페인을 선택하고 유학보다는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전공은 약간 좀 어중간한 학문, 예술 경영을 이제 선택해서 유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 지역을 떠돌아 다녔는데 마르베아라고 지중해 아름다운 남부 해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한때 소속돼 있었던 발렌시아 주에서도 살아봤고, 그 다음에 석사를 위해서 마드리드의 카를로스 3세라는 대학원에서 수업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 스페인 친구들이 되게 착합니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막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저희 반에서 스페인어를 제일 못했어요. 두 번째로 못한 학생이 일본에서 온 여학생이었거든요. 수업 끝나면 항상 너 수업 들렸니? 안 들렸어. 어느 날 일본 학생이 난 오늘 좀 들렸어 하면 되게 현타 오고 막 그랬거든요. 어학연수 6개월밖에 안 해가지고 뭐 수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 포토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킬로. 근데 그게 좀 필요했던 겁니다. 팀 작업할 때. 그래서 세 가지를 인정받았어요. 하나가 산수 능력. 문화적인 충격이었거든요. 정산 관련해서도 배워 예술 경영이다 보니까 12 곱하기 12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144 치니까 팀원들이 저를 천재를 바라본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이게 암산 안 배우는구나. 그리고 하나가 포토샵 하면 그 디자인 쪽 빠르잖아요. 그때 저를 또 한번 경이로운 눈으로 얘가 말은 못하지만 뭐 할 줄 아는 놈이구나. 그리고 이제 드로잉하는 능력. 우리 그 한국 미대생들 다 손발이 돼서 해외 나가면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민폐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시아에서 뭔가 신비로움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주특기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원래 가진 능력도 아닌데 이북을 다운받아서 제가 손금을 공부했습니다. 손금으로 금요일마다 파티를 해요. 유럽 학생들은. 그래서 손금으로 한 아이씩 봐줬거든요.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근데 한 50% 이상 맞잖아요. 아무거나 떠들어도 반 이상 맞으니까 사람들이 뭐 있구나. 근데 손금 마시겠지만 디테일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공부했죠. 이북 다운받아서. 근데 만세력만 읽을 줄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읊어주면 돼요. 그리고 스페인어로 제가 그 단어를 다 정리해놨어요. 사주. 이게 그거예요. 요거 만세력 읽어서 음과 양의 기운, 오행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봐주니까 이거 70% 이상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뻥을 쳤죠. 내가 그 한국에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유명한 스님한테 이걸 내가 배워서 내가 너네한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여기죠. 디테일이 있는데 우리 유럽에 서머타임 있잖아요. 시차가 달라져요. 4월 며칠부터인가. 서머타임을 계산해서 그거를 입력해야 돼요. 그 디테일까지 봐줘가지고 애들이 줄을 서서 금요일마다 사주를 저한테 봐주러 왔었죠. 저 원래 그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왜 이런 걸 했냐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인싸가 되려는 이 처절한 노력으로 이걸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한 가지 또 휴머니즘이 있는 게 뭐냐면 일본 학생이 자기는 저 이한이거든요. 제가
너처럼 나 포토샵도 할 줄 모르고 디자인도 할 줄 몰라서 나는 민폐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나마 도움이 되니까 그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일본 학생이 어느 날 이제 안 나와요. 졸업 포기하려고. 민폐를 되게 싫어하잖아, 일본 학생이. 근데 스페인 팀 학생들이 집 찾아가서 우리 같이 졸업하자고, 도와줄게. 뭐 민폐냐고. 그래서 강제로 캐리했어요, 스페인 애들이. 그런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스페인. 예, 스페인 유학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인종차별도 그나마 없는 편이고, 그래도 뭐 니하오 이런 소리는 듣습니다. 뭐 시노, 뭐 중국인 뭐 이런 말. 예, 그때마다 기분 되게 안 좋죠. 석사를 마칠 무렵에 이제 제가 여행 가이드 일을 했어요. 로망이었어요. 가이드 일을 정말 해보고 싶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보다는 스페인에 살면서 문화 체험, 그리고 좋은 미술관이 많거든요. 특히 마드리드에. 거기에 뭐 세계적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 티센. 여기서 미술관 전문 해설을 했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고 있습니다. 여행 그 플랫폼. 거기서 제가 1위를 했던 인기 가이드였죠. 그때 많은 공부를 했어요. 석사보다 훨씬. 수능 이후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존 차원에서. 왜냐면 제가 미술관 너무 싫어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배낭여행 갔을 때 루브르가 제일 지루했고 다리 아프고, 그 다음에 마드리드 갔을 때 프라도 세계 3대 미술관도 생략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배워두면 다 도움이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이때 많이 공부를 하면서 미술사를 뒤늦게 팠죠. 그래서 지금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강의를 하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예, 책도 낸 거죠. 근데 여기가 세비야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라고사고, 제가 1년마다 휴가를 한국 올 때마다 저 나름 디자인과라서 허세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디자인 후진국이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하고 다닐까? 간판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이랬는데, 근데 스페인 살다가 그런 클래식한 거 보다가 우리나라의 구질구질한 이런 B급 감성의 저희 동네 어떤 고물 가게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현대미술관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너무 세련된 것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세련된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아, 우리 현대미술 어디 배울 게 없다. 우리나라는 약간 정체성이 없는 B급 감성에, 우리나라 미를 추구하고 아주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6.25 거치면서 많이 파괴가 되고, 마치 천재 디자이너, 예술가가 교통사고 2번 당한 다음에 기억상실증을 걸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을 요즘 찾아가서 이제 문화 선진국으로 올라서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촌스러움조차 세련되게 그거를 잘 어필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등장했죠. K-팝도 그렇고 영화,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돼서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외국 살면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해요. 집 나가면 다 고생해요. 근데 큰 의미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고, 와, 우리가 사는 현 시대를 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아요. 이렇게 뭐 과도한 경쟁, 집값,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 이런 거 보면 아, 진짜 미친 세상이구나. 근데 좋은 건 되게 너무 좋고, 되게 일머리 좋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거, 되게 스피드가 좋잖아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영감을 주는 현대 작가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오늘 나오는 화가들 생소하시죠? 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하죠. 예,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거 좀 관심 갖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지름길을 좀 갈 수 있어요. 저는 물론 디자인과지만 그 회화과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바닥 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잖아요, 일단. 교수님 과제 내면 친구들 그림 보고 아,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런 미술사를 좀 보시면 둘러가야 될 거를 좀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이미 했던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거 한 게 의미가 없네? 근데 이걸 빨리 느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돌아서 갈 수가 있죠. 이제 모르고 그냥 막 하면. 왜냐면 웬만한 거 다 시도했거든요, 이 미술계 선배들이. 그래서 순수 미술 디자인 구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상 디자인과 원래 생각했으나 성적별로 회합가 가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입시했으니까 다 알아요. 저도 학원 강사하면서 야, 너 일단 대학 가. 그러면 아, 내가 전공에서 멀어졌구나, 실패했구나. 근데 다들 뭐 알고 전공하겠어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그뭐 의미가 없냐? 저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좋은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면 해봐야 알아요. 디자인과 오잖아요. 현타 온 학생 얼마나 많은데. 성적대로 갔다가 나 너무 디자인 안 맞아서 순수미술로 돌아오면서 그런 학생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디자이너에서 멀어지냐? 나 디자이너 이제 못하냐? 아니에요. 훌륭한 아티스트는 디자이너도 할 수 있고 훌륭한 디자이너는 아티스트입니다.
지금 우리 디자인과 학생들이 목표가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대기업 가면요, 솔직히요, 진정한 디자이너가 되기 힘듭니다. 자기 브랜드를 못 만들거든요. 핸드폰 하면요, 이거 모서리만 디자인 하루 종일 하고,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 보면요, 내가 디자이너인지 지금 사무직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삽니다. 근데 오히려 예술가로 성공하면 할 수 있는 디자인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에 진정한 디자이너는 동시에 아티스트고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는 다 동시에 디자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술계에서 디자이너가 무슨 순수 미술에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그러지 말자는 거죠. 다 넓은 개방적인 마인드로 디자인도 하시고 이렇게 또 복수 전공할 수 있으면 나 디자인 원래부터 관심 있다. 그 디자인 전공한 친구들이랑 잘 가까이 하면서 뭐 그런 디자인적인 마인드도 배우고 하면 너무 좋겠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괜찮은 사례 많긴 한데요. 그 대표적인 작가 몇만 소개를 할게요. 알폰소 무아, 일본 애니메이션에 큰 영향을 줬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순수미술 작가였어요. 순수미술 작가로서도 유명하고 포스터 디자이너로도 유명하고 장식 온갖 디자인 다 하셨습니다. 지금 뭐 전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었죠. 이 포스터 한 번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르누보 디자인할 때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 종합 디자이너죠. 앙리 마티즈, 우리 순수미술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도 디자인 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성당, 스탠드글라스가 대표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일 뿐이에요.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죠. 되게 요즘 핫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시 때문에. 라울 티피, 마티즈랑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어요. 조금 젊었지만. 네, 이분 순수 아티스트로 인정받지 못할 때 오히려 디자이너로서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순수 미술 작가로서도 이제 유명해졌거든요. 특히 패션 쪽에서 이 패턴 디자인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순수 미술 작가가 인지도 쌓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가 현대미술은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되게 슬픈 거이기도 한데 그거 어차피 극복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 미술계 자체가 뉴욕, 유럽에 비하면 조금 인지도가 약하니까 불리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빌럼 데 쿠닝이라는 작가. 크리스티 경매에 나오면요, 역대 경매가 거의 찍어요. 5위 안에 듭니다. 한때 1위도 찍었던 엄청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우리 미대인이 봤을 때도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과제 좀 급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네. 자기 브랜드가 있고 특유의 개성이 넘치니까 이런 화가를 발굴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 시대의 상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인적 네트워크가 좀 좋았어요. 왜냐면 클레멘트 그랜버그라는 당시 유대인 엄청 똑똑한 학자가 미국의 문화 슬로건을 제안하거든요. 키츠와 아방가르드라는 그 칼럼에서 미국의 모더니즘은 자율성에 있다. 우리 미국 하면 자유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미술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바로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그 유대인 학자거든요. 그때 자유주의스러운 그 작가들 리스트를 적었어요. 그 작가 중에 하나가 빌럼 데 쿠닝,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잭슨 폴락, 마크로스코 이런 화가들이죠. 미국 문화 안 그래도 약한데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미국 원래 문화 엄청 후진국이었어요. 문화가 없었죠, 아예. 유럽에서 온 인재들만 받다 보니까. 미국 땅 모더니즘 정체성이 없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됐고 이 작가들 소개하니까 자기 분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들을 엄청 띄워줍니다. 미국 월가, 자본가, 그리고 칼럼니스트들, 그 다음에는 그 갤러리스트들이 엄청 고가의 작품으로 사요. 스타를 만들죠. 그러면 제3세계 팔면 팔릴까요? 없어도 못 팔아요. 이 스타 작가라서 그 수익 10배, 100배 된 수익이 이 뉴욕으로 오죠.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의 파워를 엄청 크게 넓힌 게 이 미국의 자본의 힘. 이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그래서 빌보드, 음악,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시장, 애니메이션, 디즈니 이런 거 문화 사업을 크게 벌여서 세계 문화 패권 싸움에서 1등 국가가 되는 게 미국이죠. 지금도 다른 나라냐 미국의 문화 식민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 커피 맛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미국스러운 커피 문화가 세련돼 보이니까. 그죠? 유럽에서 스타벅스는 사치입니다. 커피 1.5유로밖에 안 하는데 훨씬 커피 맛있어요. 싸고. 거기서 스타벅스가 제일 비쌉니다. 저는 한국 가서 제일 사치가 지금도 카페에 가서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잭슨 폴락, 가을의 리듬. 그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이분은 술에 항상 취해 있었습니다. 멀쩡했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죠. 물론 이분의 특유의 개성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 자본가들 띄워준 게 없지 않아 있죠. 페더럴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 예술가들 엄청 홍보하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전시로는 뉴욕 아모리쇼라고 해서 유럽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전위적인 아티스트들을 대거 전시를 해줬어요. 이때 전시하면서 스타가 된 작가들 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마르셀 듀상이라는 소변기로 유명한 그런 작가죠. 전시가 요즘 되게 핫하거든요. 리움에서 지금 전시가 열렸죠. 코메디언이라는 작품,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퍼포먼스 아티스트죠.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다른 퍼포먼스 하는 아티스트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엄청 이슈가 되고 노이즈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아트페어 찾는 사람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 작품을 내렸습니다. 인파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번 전시하기 전부터 이 바나나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 있으면 어쨌든 작가한테 너무 유리한 겁니다. 이번에 또 미학과 서울대 하는 학생이 이 바나나 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거 표절입니다. 그거 왜 따라해요? 다른 아이디어를 내던가. 그래서 조금 용기를 먹은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안 할 거란 거 알잖아요. 약간 용기가 없는 거죠. 보험을 들어놓은 거니까. 이분이거든요.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미술계 데뷔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기쳐서 데뷔했습니다. 사기. 플래시 아트라는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예술 잡지가 있습니다. 이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분 그래서 스타성도 있어. 잘생겼습니다. 여기에 표지에 작품이 실리면 스타가 된 거죠.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 플래시 아트라는 잡지를 이렇게 조형으로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편집해가지고 가짜 잡지 위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서점에다가 이번 달 새로 나온 잡지라고 걸게 했어요. 사기죠. 완전 사기예요.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름까지 써놨습니다. 성공한 예술가구나 다들 착각했겠죠. 이거 잘못 감옥 갑니다. 그죠? 사기죄로. 이런 깡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미술계에 데뷔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 쌓기죠.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평론가, 구겐하임 부국장, 보그 예술평론가, 베니스 비엔날 이사 등등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절친이 있습니다. 페르탄 갤러리, 이 관장이 절친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해도 다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미술도 배운 적 없고, 이번에 비록 미대는 안 나왔지만 현대미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공식을, 그 룰, 게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사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따지면. 이 사람 반칙이죠, 솔직히. 근데 일단 성공해놓으면 다 미아가 되는 거죠. 아, 아이디어 좋다. 그죠? 뭘 해도. 이 사람은 혼자 작품한 게 없어요. 다 시킵니다. 인부. 말로 해요. 그림도 그릴 줄 몰라요. 억울하시죠? 현타 오시죠? 하세요. 네, 너무 과한 반칙은 하지 마시고, 이거 축구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반칙도 게임의 일부입니다. 네, 어차피 불공평한 게임에서 순진하게 작업 열심히 하다가 인정 못 받으면 혼자 억울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기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옥 가면 큰일 납니다. 운도 중요했던 거죠. 제품 코스 엄청 유명하잖아요. 자, 스테인레스 풍선 스타일로 계속 작업하시고, 키치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 표준로란도 되게 많고, 스튜디오 직원만 100명이에요. 기업식입니다. 이분은 작업 혼자 거의 안 하세요. 손으로 안 그리고 다 시킵니다. 스튜디오 직원들한테. 기업이죠. 이분은 어떻게 떴는지 말씀드릴게요. 무명 시절에 이 사람 증권가에서 일했어요. 인맥, 말빨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스타성도 있어요. 되게 잘생겼습니다. 인상 좋잖아요, 또. 근데 결정적으로 무명 시절에 이 사람이 들이대는 게 뭔가 남달라요. 용감해요. 당시 슈퍼스타였던 살바도르 달리한테 전화했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해서 당신 만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스타 같으면 내가 니를 왜 만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달리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럴까? 밥 먹자? 와. 만났어요.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엄청난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게 일로나 스탈레르라는 포르노 스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분과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포르노 사진을 찍습니다. 검색하면 진짜 민망한 사진 너무 많아요. 그냥 진짜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지도 엄청 쌓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뭐만 만들어도 다 수십억 이 경매가 찍는 거죠. 물론 뭐 아이디어 뭐 이런 뭐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죠. 아무튼 지금도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 작가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분들. 그리고 예술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작가는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작품과 언어, 말과 행동이 다 일치하는 작가가 진정한 작가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작가도 있지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술가들한테서 인정받는 진짜 이런 게 작가제야. 대표적인 작가들을 소개할게요. 쿠르베라는 사실주의, 리얼리즘 작가입니다. 자, 이전에 가상 판타지를 고전주의 시대 때 그렸다고 했죠. 있지도 않은 종교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천사들 비너스 그려달라고 컬렉터들이 많이 주문을 해요. 왜 있지도 않은 걸 왜 자꾸 그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현존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르낭 마을의 장례식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후르베의 그 할아버지를 추측을 해요, 보통. 근데 이전에 이런 그림 그리면 역사적인 영웅들을 그렸죠. 나폴레옹이나 어떤
장군의 장례식. 근데 이 마을의 동네 사람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만국박람회에서 그 낙방이 있어요. 비난도 받고 왜 쓸데없이 그림이 크냐,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거절당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후원가 도움으로 만국박람회 바로 코앞에 개인전을 역사상 최초로 엽니다. 이전에는 퍼블릭 공식적인 전시만 있었어요. 쌀농전이라고. 만국박람회 정부에서 주도한 전시만 있었는데 이분이 최초로 개인 전시를 열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전에 컬렉터들 클라이언트의 주문대로만 그렸던 게 일상이었는데 화가가 마음대로 그린 다음에 마음에 들면 컬렉터 사든가 말든가, 평론가 따위 눈치도 안 보고 괜찮으면 좋은 글 쓰던가 말던가, 그런 배짱이 있었던 아티스트죠. 그리고 운동권 아티스트예요. 나폴레옹 3세 동상 깼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망명 갔다가 객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그림이죠.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데 이분의 컬렉터들이 자꾸 이쁜 천사 그려주세요, 아름다운 우아한 비너스 그려주세요, 막 누드화를 그렇게 주문하는데, 이 부르주아들이 당시에 파리에서 일상이 있었습니다. 밤밤 되면 사창가를 갔어요. 행동은 그런 데 맨날 가면서 막 우아한 비너스, 막 그리고 종교와 숭고한 성모마리 그려달라, 그게 좀 모순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죠. 대놓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제목 보세요. 제목 자체가 왜 사실주의인지 보여주는 거죠. 사실주의는 쉽게 말하면 다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세상을. 세상은 항상 럭셔리한 베르사유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누구나 다 여기서 태어나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게 이 세상의 기원이라는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명작이죠. 근데 몇 년 전에 퍼포먼스하는 여성 아티스트가 여기서 그대로 행위미술을 하면서 누드쇼를 했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이름 알리긴 했어요. 아무튼 그 퍼포먼스로 한때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 의외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되게 존경받는 작품입니다. 이전에 여성이 순종적으로 은밀한 부위 가리고 북구북구한 이런 족부지가 아니라 대놓고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찬사를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의외로. 근데 이분이 쿠르베라는 사람인데 방동광장에 나폴레옹 동상 깼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자기가 깬 것도 아닌데 시위 주도했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술을 위한 예술 따위 하찮은 목표 추구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사는 시대의 상을 스스로 주체적 판단에 따라 화면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시대의 정신을 빼놓고는 예술이 아니란 거죠. 살아있는 예술이 바로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예술이죠.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다. 화가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예술이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대의 정신, 이 시대상을 빼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리면 진짜 취미미술이 됩니다.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예술가의 당연한 숙명이죠. 그래서 시대 정신은 중요하다. 쿠르베라는 이 멋진 예술가가 이런 명언을 했었죠. 가장 자본주의적인 아티스트예요. 돈을 진짜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품 자체는 솔직히 별 의미도 없고 가볍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분의 행동이 일단 재밌어요. 퍼포먼스 하는 아티스트가 일단 웃기면 일단 저는 인정합니다. 재밌기라도 하면. 행동이 너무 괴짜 같아서. 일단은 그 마르셀 듀상이 소변기를 그대로 전시한 거 보고 많은 영감을 받죠. 후대의 그 파바탄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해도 작품이 되는구나. 이전에 그래도 손이라도 거쳐서 작품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사진을 대놓고 씁니다. 사진을 실크스크린이라는 기법으로 그대 찍어서 작품을 하죠. 왜 이렇게 여러 장 찍었냐면 돈 벌라고. 합리적이죠. 사진 하나 골라가지고 색깔 여러 개 배합해서 하면 여러 장 공장처럼 찍을 수 있고 팔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값싸게 파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분이 워낙 스타가 되다 보니까 후대에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팔려는 목적의 그 그림이 오히려 더 비싸졌죠. 스타가 되면 그렇죠. 앤디 워홀식 팝아트의 의미는요, 원작 자체가 복제된 그림이다 보니까 크리스트 경매에서 사는 원작이나 인터넷 주문에서 해상도 좋은 사이즈에서 출력한 작품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인쇄된 그림이라서 원작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원작 산다는 소장의 의미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좀 새로운 시대를 만든 거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가장 매력적인 예술이다. 자본주의형 예술가라는 걸 스스로 인정했고 돈 박히는 거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삶을 오랫동안 바라본다면 그 삶으로 의미가 다한 것이다. 그래서 작품이 가볍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작품 5초 이상 보지 말라고. 상업 광고랑 똑같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3일체가 된 분이에요. 작품과 행동과 돈 박힌 거 대놓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행동 자체는 좀 괜찮은 작가인 것 같아요. 작품상은 현대미술관 뉴욕 가서 보면요, 5초도 안 봅니다. 그렇구나, 많이 봤던 거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분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또 한 분이죠. 데미안 허스트. 제가 대학생 때 가장 비싼 작가였어요. 역대 경매가를 찍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해골에다 다이아 박는 이 작품.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과다 보니까 순수미술은 이런 게 인정받는구나, 슈퍼스타구나, 존경만 작가구나 이랬는데 2017년인가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 사기인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런던 한 창고에 있었던 거예요.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엄청 뻥튀기 한 거죠. 세계 최고 1위 작가가 된 거예요. 그 뒤에는 뭘 팔아도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거니까. 그 사치 갤러리와 뭐 좀 짜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3일치가 안 되는 분이죠. 나는 항상 돈을 무시한다. 돈을 별로 안 밝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가장 돈을 밝히고 요즘도 돈을 제일 잘 버시는데 NFT로 무한 반복 찍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죠. 물론 이렇게 아이디어 음식 뭐 그런 거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어쨌든 3일 채널도 최소한 안 되는 분이다 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작가들 보면 스타성도 엄청 좋습니다. 말 재밌게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양화가잖아요. 그 동양화가 위기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좀 되게 안타깝거든요. 제가 옛날에 동양학과 학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양화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 원장님이 전공이 원래 강하잖아요. 동네 학원 같은 경우 디자인을 배우다 보니까 소묘를 배웠어요. 그때 대학을 다 떨어졌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동양화를 전공할 겁니다. 글로벌하게 바라보세요. 요즘 문화 파워가 강해지잖아요. 대중문화부터 K-팝 드라마부터 그리고 이제 클래식도 이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미술이 제일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대의 좋은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시초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가장 메리트 있는 전공이 뭘까? 다른 나라에서 배울 수 없는 거. 동양화입니다. 동양화와 수묵화, 민화 이런 거. 그리고 붓글씨 이런 거죠. 엄청 좋은 전공을 하셨어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면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걸 하는 게 점점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직도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한국 전통 예술가 현대 작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외국 유학해서 의미가 있는 거 많이 배운다기보다는 다시 돌아왔을 때 세상을 좀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좀 관심 없었던 이런 한국의 공예, 전통 문화를 좀 제3자가 돼서 바라봤을 때 이런 거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백자 요즘에 리움에서 백자전 열잖아. 지금 기회 되면 무조건 가세요. 역대급 전시거든요. 이런 미학을 이미 추구했다는 거죠. 조선의 선비들이 왕족, 귀족들이죠. 당시에 이들이 이런 미학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런 미학은 서구의 모더니즘의 디자인이에요. 그 공식이 지금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미니멀한 디자인 좋아하시잖아요. 아이폰 좋아하잖아요. 애플의 디자인 대표적인 모던한 디자인이잖아요. 그 미학을 이미 추구했던 게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이에요. 예, 단조로 미니멀리즘 그 자체죠. 다 빼고 그럼 중국 영향 아닌가? 중국에 이런 미학 없죠. 엄청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여기에 아이폰 로고 박으면 딱 어울려요. 이거 덜 날려진 거죠. 솔직히 이 모더니즘은 우리나라 근대 이미 18세기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조선 후기 때 이미. 전 디자인 전공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감각, 어떻게 이런 간결함이 있을 수 있을까? 소복히 쌓인 눈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건희 컬렉션이랑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때는 양반들도 분청사기를 더 많이 쓰다가 조선 후기 때 백자를 더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의 손재주 보세요. 서민들은 뭔가 정형화된 거를 추구하지 않죠. 다율성이 부과되면 현대 미술적인 힙한 감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너무 현대적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청사기 보면 목각 같은 추상미술 같기도 하고 이런 패턴 미술도 되게 현대적이고 리움이 있거든요. 이 작품 이게 묘하게 사람 눈 같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아티스트 이름이 안 남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름이 남았으면 미술사에 나와도 될 법한 이런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붓글씨 비슷한 것도 요즘에 나오는 그래피티 아트 같기도 하고 이것도 너무 감각적이죠. 우리 선조들 중에 서민 문화에서는 자율성이 부과되면 민화에서 특히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소개는 못한데 책가도 보면 세잔의 다중 시점을 이미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미 다 시도했어요. 시점이 제각각이 왔다 갔다 다 하거든요. 형식의 틀에 박힌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물론 그 선비들은 약간 여백임이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품이 있는 여백 이런 걸 좋아하지만 서민 문화에서는 자율성이 부과되면 아주 힙한 현대적인 감성을 가진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제 옛날에 디자이너들 허세가 있거든요. PPT 막 하면요 되게 대기업 포트폴리오 올릴 때 쓸데없이 영어 써요.
대기업 간부도 어차피 한글로 보는 걸 선호하는데 그러면 뭔가 폰트가 이뻐 보이니까 이게 허세거든요, 디자이너들의. 근데 제가 제3자가 돼서 다시 한글 초기본이죠, 훈민정음. 그럼 이 글자 자체가 모더니즘 그 자체인 거예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한글을 보고 엄청 감탄을 하면서 살아있는 큐비즘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서체가 당연히 다양하지만 초본의 이 서체가 너무 세련됐다는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응용해서 작품하시는 분들 많죠. 최근에는 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도 한글 티셔츠 많이 입고. 근데 이런 거를 잘 응용하면 되게 좋은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왕 재색도 그 한국화에서 이 여백 거리감 내는 거, 서양의 투시 원근법이 있지만 저는 이 안개 같은 이 원근법은 다빈치보다 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스푸마토 기법 지루하게 막 이렇게 외곽 뿌옇게 했다고 계속 떠들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이 우주의 거리 같은 이 원근법이 더 신기하더라고요. 이 선조들이 이런 걸 흔하게 시도했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시점. 이 시점은 아래에서 내려본다 본 건데 이 시점은 위를 올려다본 시점이죠. 인왕산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재해석을 한 거죠. 이병현 친구가 아프고 병상에 들어놓다 보니까 친구야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이 블랙으로 크게 터치를 강하게 긋는 거죠. 실제는 밝잖아요. 화강암이니까. 근데 강이나 물의 기운을 표현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정선에 그린 이 금강내산 전도가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데, 독일의 선교사가 금강산 앞에서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그림이 독창적이 멋있어가지고 사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정선의 그림으로 밝혀지면서 국보급 그림이 지금 반환됐어요. 영구 임대로. 그래서 외관 수도에 가면 정선의 국보급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점 보세요. 헬리콥터 시점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 실제 여기서 볼 수가 없는데 상상으로 위에서 본 거를 이렇게 단순화시켰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실제의 절 위치가 거의 흡사돼요. 그리고 똑같진 않지만 이 산맥들을 조형적으로 단순화한 거죠. 세잔이 조형을 단순화했다고 인정받잖아요. 우리는 이미 정선 같은 18세기 후반의 작가들이 이런 걸 이미 다 시도했다는 거죠. 저는 한국의 모더니즘은 이미 서구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전 솔직히 국뽕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잘 보인 거죠.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동양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지만 동양을 떠나 탈아시아, 한국적인, 그럼 다른 아시아와 다른 한국적인 거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시아와 다른 한국만의 모더니티는 뭔가. 그리고 제가 그 이건희 컬렉션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홍세섭이라는 이 화백이 있거든요. 이분은 색을 잘 그리고 당시에도 개성적인 화풍으로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전 몰랐는데 그림 보고, 전 디자이너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저 이게 너무 세련된 그래픽 디자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품화했을 때도 너무 멋있겠다. 이 모더니즘적인 감성, 평면적이고 세련된 이 여백의 느낌이랑 새의 그 평면적인 느낌, 너무 세련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작가더라고요. 한국적인 것을 잘 녹여내서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조형 언어로 풀이한 작가들 소개하자면 대표적인 작가가 장욱진이라는 화백이 있죠. 이분은 작은 캠퍼스에 한국 특유의 소박한 정, 가족애 이런 걸 녹여서 그렸죠. 한때 서울대 교수님이셨거든요. 인생이 술이었어요. 술을 한탕 취하시고 학생들 술 사시면서 나는 심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재료는 비록 유화로 그렸지만 무조건 한국적인 작가가 먹으로 그리는 작가 한국적이라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감성, 우리 거, 이게 꼭 전통이 아니라도 우리의 일상을 그리는 한국적인 게 된 겁니다. 꼭 과거의 것만 머물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한국적인 감성, 딱 그림 보면 따뜻함, 한국인이면 공감할 만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감성이 안 맞지 않을까? 아니죠. 다 맞아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K-드라마, 영화가 인정받는 게 이 보편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작가들이 점점 재조명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이 강아지는 항상 등장하죠. 시그니처죠. 이분의 대표작이죠. 가로수라는 작품. 너무 멋있죠, 그림. 호암미로 감성. 근데 스타일은 다릅니다. 우리의 근대에 우리나라만의 감성이 뭐였냐면 가족애였어요. 물론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한국 특유의 정. 우리나라만이 가진 아름다운 그 문화면서 감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잃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외국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잃고 있다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정, 가족의.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제가 유학하면서 학생들 이렇게 방을 쉐어해주는 그런 것도 좀 월세를 받고 했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요리하며 같이 먹는 게 뭐 일상이었으니까 미역국 하면 먹으라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유학생한테 뭐 드시라고 하니까 싫대요. 부담스럽대요. 좀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뭐 바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내가 이걸 해주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전혀 필요 없는데 근데 그게 10년 만에 달라진 문화예요. 저는 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꼰대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지금 전시합니다. 뭐 용인의 김한기 전시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 전면 점화 시리즈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 최고가 낙찰가죠. 기록 세웠죠. 이 작품이 어쩔 수 없이 뉴욕의 추상미술의 영향을 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과도기 때의 같은 오색 컬러, 조각보 같은 색깔 그리고 여인들 그린 우리나라의 서민 문화 이런 걸 그렸을 때가 더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완전 한국 거를 그려서. 근데 이런 거는 약간 글로벌한 트렌드에서는 현재 인정받지만 한국 문화가 파워가 강해지면 질수록 오히려 이런 한국적인 걸 한 게 더 힙할 것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중문화가 그런 것처럼. 그럼 문화 파워가 생기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적인 걸 더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이 오히려 경매가를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중섭, 한국식 야수파라고 뭐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이중섭 화백이 서구 유럽 화가 비교한 걸 되게 싫어해요. 피카소하고 비교한 것도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비교한 건 좀 그렇긴 한데 소를 그렸는데 물론 유명한 노란 그 교과서 나오는 소도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동물을 그린 작품 중에 이렇게 분노에 찬 이 괴물 같은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없어서 일제강점기 때 소는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 정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시대에서도 이런 걸 눈치 보지 않고 그렸습니다. 뼈가 앙상 말랐지만 건드렸다가는 바로 분노 폭발할 미친 소를 그린 거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박수근 화백. 한국인의 그 따뜻한 그런 감성을 그렸는데 이분도 일상에서 모티브를 찾았습니다. 지역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한국적인 거 전통에서 찾는 것도 한국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중앙대학교만 안성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다 한국적인 모티브가 됩니다. 이분은 동네 산에서 석불, 돌로 만든 그 불상에서 그 질감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걸 찾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억지로 끄집어내지 마시고 주변에서 찾으시면 좋은 모티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종태라는 조각가가 장욱진 화백의 제자입니다. 교수님이 항상 술 취하시면 나는 심플하다라는 말을 항상 들었던 분이에요. 술 잘 사준 교수님, 너무 멋진 분이죠. 근데 그 제자인데 우리 고려시대부터 이 방가 사유상 이런 거를 모던한 감성으로 작품한 이런 멋진 아티스트죠. 이분의 인터뷰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이따가 인터뷰 이야기할 건데 이 진정성이랑 이분이 추구하는 순수함 이런 게 너무 잘 녹아져 있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말 잘하는 게 인터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의 인터뷰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분의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을 모르니 내가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에 관심이 있거든요. 종교의 퓨전, 성모 마리아를 불상처럼 그리고 그런 작품도 많고 불상을 막 성모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런 독특한 그 조각을 하시는 이런 작가입니다. 지금도 되게 유명하시죠. 박대성 화백. 이분은 농담처럼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전생에 신라인이었대요. 경주가 이분의 모티브입니다. 이분도 동양화를 독학으로 하셔서 이건희 회장에게도 이제 후원을 받았던 그런 거장이죠. 한국화라는 분 중에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사건이 나서 난리 났었죠. 한글 박물관인가? 여기서 어린애가 이 박대성 화백의 붓글씨도 억대거든요, 가치가. 여기 미끄럼틀 타고 놀았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대인배입니다. 어린애들이 다 그렇지. 그래서 봐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도 같이 동행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놀게 했다는 게 좀 문제죠. 휴머니즘도 있는 박대성 화백. 이제 선배들 보면 동양화과라고 해서 전통 동양화를 그린 게 아니라 현대적인 감성으로 요즘에 많이 그리잖아요. 이분도 무조건 그 전통적인만 그런 게 아니라 먹으로 표현했지만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뉴욕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시대의 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현대적인 감성으로도
그리고 요즘에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서도 작가입니다. 집 틈 사이에 한옥을 껴놓는, 예, 설치 미술로 엄청 유명하고 공항에서도 전시를 했고 한옥을 재해석하고 집 짓는 예술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죠. 예,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또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오라는 작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일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바첼리츠라는 신표현주의 거장의 제자이면서 이분의 작품도 이 색채는 아주 파격적인 원색깔을 썼지만 한국적인 그 감성을 잘 녹여냈죠. 국제적으로 되게 인정받는 작가입니다. 세오라는 작가도. 네. 동양학과의 분도 한지를 혼합해서, 네, 아크릴과 혼합해서 그런 콜라주를 되게 많이 시도하죠. 네, 한지를 전중가에서 공수해서 직접 작업을 합니다. 제가 세계적인 미술가 레이나 소피아에 있는 이 두 작품인데 살바도르 달리가 미친 듯한 초현실주의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의외로 이런 서정적인 그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창문의 소녀, 그리고 야자수가 있는 집. 호암미로가 몇 년 전에 진라면 패키지 디자인에 나와서 아트 광고로 좀 대중들에게 친숙해진 화가인데 과도기 때는 이런 일러스트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천재적인 건축가, 예, 가우디 돌아가셨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안 갔다 오신 분 배낭여행 하러 스페인 가보세요. 처음 보면 직관하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름답다기보다는 기괴하고 외계인이 만든 것 같아서 좀 무다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가능한가 이게? 근데 이 세 명 공통점 말씀드릴게요. 축구 바르셀로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카탈루냐 지방이거든요. 스페인에서. 카탈루냐의 그 지역적 특성이 뭐냐면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민족의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시위 엄청나고 지금도 분리 시위 데모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안 하고 있죠. 이들도 그랬어요. 카탈루냐에 대한 애착이 엄청납니다. 가우디는 외국 여행도 잘 안 갔대요. 외국인들이 우리 카탈루냐 와가지고 왜 내가 가냐고. 우리께 더 훨씬 훌륭한데. 완전 카탈루냐 국뽕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들. 그 달리 같은 경우 피기레스, 카드캐스 해변을 반복해서 그렸어요.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릴 때도 이 바다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그리고 호암미로는 카탈루냐 대자연의 모티브로 그렸습니다. 항상 모티브가 대자연, 그중에 카탈루냐 지역성을 항상 강조해요. 가우디는 최고고 카탈루냐의 대자연, 몬세라시라는 돌산이 있거든요. 톱니 같아요. 성당 탑이요 몬세라 산과 흡사합니다. 예,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요. 보통 자연에서 영감 얻었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자연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카탈루냐 자연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특히 이 둘.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민족성을 되게 강조하는 화가들이에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는 화가. 그게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문화 파워가 되는 거고. 이 같은 지방이 분리독립하려면 이 지방 출신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전 열면 작가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작가 노트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안 쓰시고 계시죠?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마르셀 두상이 소변기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 진짜 개짱인 게 뭐냐면 작품 소변기로 유명해져서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스타 작가라서 뭘 해도 되는데 작품 활동 거의 안 하고 이 뒤로 거의 여행 다니고 체스를 더 진지하게 했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스타가 된 뒤에 도서관 사서 알바까지 해요. 인생 자체가 괴짜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분이 초창기 파리에서 활동했을 때 큐비즘 아티스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큐비즘의 원조 브라크와 피카소는 다중 시점 4차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알베르트 글레이즈랑 장 매칭제 큐비스트 아티스트와 학자들이 큐비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다중 시점 이런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주장이 그 가까이서 보면서 처음에 입체파는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형태를 깨뜨렸다. 그냥 무조건 새로움을 추구하다가 작업했는데 이들이 공학계에 이론을 만들어준 거예요. 다중 시점. 그래서 제가 시점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 없고 네모적인 게 그냥 큐비즘이다. 다시 큐비즘 보시면 시점을 제대로 연구한 티는 별로 안 납니다. 솔직히 면을 분할한 게 더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피카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이 공식을 만들고 말고 그 가장 큰 혜택을 얻은 건 피카소죠. 알아서 공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큐비즘 이 화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지만 전시하지만 큐비즘의 원조인 피카소와 브라카는 이 전시에 참여도 안 했어요. 이들이 전위적으로 스타일을 혁명적으로 만들고 이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들은 후발주자, 이론을 만들어주고 위대하게 평가받는 건 원조죠. 피카소가 오히려 더 스타가 된 거예요. 엄청 어려운 그 난해한 모더니즘 그 혁명적 예술을 추구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피카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때 느껴본 거예요. 그 피카소는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피카소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마드리드에 있는 게르니카라는 스페인의 내전의 그 참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 나중에 직관하시면 그 스케일감 때문에 좀 놀라기도 해요. 매일 보면요, 이게 뭐 그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평론가들이 피카소가 스타다 보니까 소와 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 이때 피카소가 하는 말, 소는 소고 말은 말이다. 이게 멋있죠. 만약에 피카소가 말이 좋아가지고 이 소는 어떤 걸 의미하고 내전에 독재자 플랑코를 상징하고 이런 말 했다고 보세요. 상상력을 완전히 제한시키죠. 그 순간 급이 떨어지는 아티스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인터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작가가 왜 자기 작품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징성을 아예 부여해요. 근데 이건 뭘 상징하고 작가는 자기 작품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문점을 던지는 게 진정한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하게 만들고 그 신비한 비밀스러움을 유지해야 그림이 더 매력있고 재밌잖아요. 사람도 비밀이 많은 사람이 뭔가 관심 갖고 흥미롭잖아요. 신비롭고. 그래서 정답을 내는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예술 작가들이 인터뷰를 보면요, 자신이 정답을 아예 내고 어려운 말로 포장한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거장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되게 멋있습니다. 진솔해서. 그리고 가끔 철학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와닿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본인이 하는 말을 알면서 하는 얘기인가? 철학자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철학적으로 하시는 작가 인터뷰 글들이 너무 많거든요. 작가 인터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다. 진솔하게 쓰면 더 멋있다라는 것을 거장들이 보여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 가식이 없습니다. 이거 자전거 바퀴 작품 하나 해놓고 막 인터뷰 하죠.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잖아요. 막 물어봤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자전거 바퀴 매달아 놓은 거다. 난로에서 불 피는 거 구경하듯이 멍 때리고 재밌게 하려고 만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더 궁금해하죠. 뭔가 의미가 있는데 숨긴 것 같다. 이 신비로움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근데 진짜를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쿨하고 멋있는 거죠. 가식적일 필요 없다. 억지로 포장하지 않고도 멋진 인터뷰가 된다는 거죠. 소변기로 유명해졌잖아요. 자신의 작품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떠벌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예술가를 왜 이렇게 종교적인 경외심으로 존경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술가들은 일반인들이다. 예술가는 작품보다 행동이 더 흥미롭다. 그 인생 자체가 예술인 거야, 이 사람이. 예술가가 작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인터뷰가 아닌가. 아티스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작품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식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또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현대 개념미술, 이 신비로움, 아우라를 끝까지 유지했던 작가죠. 네, 마지막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한국이니까, 한민족이니까 민족성, 그리고 지역성이란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 동네, 내가 살아온 환경, 이런 걸 꾸준히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시대정신, 내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 한국인의 시대적인 문제, 뭐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MZ세대의 항상 고민, 뭐 취업 난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우리 예술가들은 자아실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아실현. 그래서 멋진 예술가들을 보면 좋은 영감을 얻습니다. 분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취미 미술이잖아요. 우리 편한 거 할 때 몸에 안 좋은 거 많죠. 몸에 안 좋은 그 야식, 설탕 많은 음식. 지금 당장은 쾌락을 느끼지만 몸에 안 좋잖아요. 예술도 그렇지 않을까. 당장 하고 싶은 거 그리면 나 오늘 그냥 묘사 열심히 하고 싶어. 나 묘사를 잘하니까. 근데 그게 그런 작품으로 묘사가 주되는 거면 괜찮지만 내가 추구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취미 미술이 되잖아요. 내가 자신이 추구하는 게 뭔가, 예술성이 뭔가, 시대정신이 뭔가,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프로답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학년 상관없이 멋진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위일체, 말, 행동, 작품, 예술이 하나가 됐을 때 매력적인 작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고 들으셨는데 혹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미술관 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관심 꺼내야 되지 않을까. 인지도 쌓는 것도 있고, 허세 미술관이 저는 미술사의 태생부터 허세의 욕망이 정말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항해 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죠. 유럽의 부호들, 특히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도 있고, 경희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경희의 방에 약탈한 전리품들,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따로 보관하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귀족들이 경쟁적으로 그 방을 꾸미다 보니까 어떻게 제3세계 뭐 가면만 모은 방도 있고 종류별 다양했거든요. 그 모은 만큼 과시하는 그런 게 되게 컸어요. 즉 자신의 지적 수준, 부와 명예 이런 거를 과시하는 게 미술관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경희의 방이 기원돼서 근대 미술관이 탄생했거든요. 그게 바로 루브르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러면 어차피 미술사는 태생부터가 허세였는데 그럼 대놓고 허세 부리는 팁을 가르쳐주자. 우리 곰브리치 어렵잖아요. 저 지금도 곰브리치 책 이해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외계인 언어 쓰지 말고 지구인의 언어로 그 미술 그림 이야기를 쉽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송을 해보자 해서 허세미술관이란 채널을 만들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